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지난 6월 4일 화요일 서울 콘레드 호텔에서 연합 인포맥스 창사 19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국내외 전문가분들이 경제 진단을 해주셨고 2부 섹션에서 저희 주간 전망대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전망대는 그때 그 현장에서 녹화된 내용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19년째 연합 인포맥스의 독자로서 오늘 인포맥스 19주년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2부 토론회에 또 사회로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녹화하고 우리 또 스태프진들이 굉장히 바쁘게 편집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서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서 이제 또 세 분 전문가들의 빅픽처를 우리가 또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반에는 조금 우리 금융시장을 좀 더 세분화해서 뭐 크게 주식, 채권, 외환이 되겠는데요. 이제 향후 시장 흐름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합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약간 평소하고 달라서 좀 어색하시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뭐 점잖게 이렇게 제가 다 일일이 그거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거침없이 반론 제기해 주시고 또 애드립도 환영합니다. 예. 한번 지금 굉장히 이제 상반기도 다 지나가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사자성어도 좋고 속담도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볍게 한번 짚고 가볼까요? 유 부장님부터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상전벽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환율이 1,060원 정도 지난해 한 1년 전에 시계추를 돌리면 왔다 갔다 했을 때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보는 질문이 곧 1,000원 밑으로 환율이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환율이 곧 1,200원대로 올라간다는데 어디까지 갈 걸로 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 상전벽해의 어떤 그런 시장을 느낍니다. 네, 우리 김두니 연구원이에요. 네, 요즘 뭐 보면 결국 기승전 트럼프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게 최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좀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승전 터브. 네, 우리 박 부장님.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맨날 그 녹화할 때 스튜디오 안에서 하다가 이제 여기 관객이 있으니까 되게 어색한데 하던 대로 하시죠. 이렇게 다들 너무 얌전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뭐 박 부장님 평소 그런 거 어색해 안 하시는 분이죠. 좀 뻔뻔스러운 분이시잖아요. 아, 예. 오늘 뻔뻔스럽게 한번 나가보세요. 예. 오늘 이렇게 뭐 비방용 이런 거 섞어서 해도 되는 거죠? 좋죠. 뭐 편집은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 사자성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못 찾았고 이제 제가 4글자로 된 순 우리말을 찾았는데 저는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을 4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사리판. 예? 아사리판. 아사리판. 예. 근데 이게 그 비방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뭐 빼앗아 가다, 아사 가다. 그 아사에서 이 파생된 말이 아사리판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 또 이런 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질서가 없는 상황을 바로 아사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금의 이 금융시장의 어떤 변수들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기존의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또 그 패권을 빼앗아 오려고 하는 중국 간의 치열한 다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금융시장 이 아사리판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자세 계속 끝까지 견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 부장님 먼저 아까 상전벽해라 말씀하셨는데 조금 뭐 상전벽해기도 하지만 옛날에 우리 97년에 1,000원 근처의 환율이 2,000원 가는 1,000원 올라가는 환율도 겪었고 우리 또 2008년 그 무렵에는 또 900원 하던 환율이 1,600원 가는 700원짜리도 겪었는데 환율 한 100원 올랐더니 뭐 뒤집어집니다. 뭐 기업도 힘들어하고 딜러들도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제 말이에요. 앞서 이렇게 우리 또 SC 박 전무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도 때리고 중국의 무역 백수도 나오고 해서 사실상 뭐 뉴욕 장도 빠지고 해서 1,200원 찍는 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80원이 깨졌어요. 1,080원이. 1,180원이 뭔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어저께 이번 주 들어서의 환율 동향은 일단 단기 조정세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세를 나타내게 했던 가장 시발점은 글로벌 달러화의 어떤 강세 둔화 국면이 가장 컸었는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이 최근에 뭐 추가적인 어떤 환율 상승 시도가 1,190원대에서 계속 막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면서 네. 일정 부분 보유 포지션 청산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지면서 기술적으로 조정세를 나타낸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의 시장의 부분이 아니고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건가 말 건가라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돌아보면은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시장 상황은 거꾸로 앞서서 한 1년여 동안에 환율 흐름이 크게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최근에 한 달 동안의 환율이 한 1,110원, 40원대에서 꽤 레벨을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죠. 높였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저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그와 같은 부분들은 환율의 어떤 상승 압력을 좀 높인 부분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는 수급의 구조 자체가 꽤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쳐다봤었습니다. 즉 많이 이야기가 되집니다만 우리 수출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수출 감소를 반영을 해서 경상 흑자가 제법 앞으로 감소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기업들도 그렇고요. 개인들 내지는 기관들의 해외 투자 자금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큰 틀에서 경상 흑자 그리고 투자 자금 유출이라는 부분이 웬만큼 균형을 맞춰 오다가 경상 흑자 부분이 금년 들어서 감소세가 굉장히 뚜렷하고 네. 반대로 투자 자금 유출은 증가세가 뚜렷한 부분들이 큰 틀에서 수요 공급 차원에서 수요를 확대한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글로벌 달러화도 이번 주를 제외하고는 꽤 강세 영역이 유지가 됐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네. 한 3, 4%는 달러화 강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이 있었었는데 네. 그게 박스권 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를 했던 잊고 지냈던 그런 네. 부분이 된 것 같고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뭐 최근에 불거져 있는 우리 GDP 쇼크, GDP 쇼크, GDP 쇼크 네. 같은 부분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한 단계 환율을 더 레벨업하게 만든 요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 이렇게 뭐 월 1회 간격으로 환율을 다뤘으니까 그때 이제 많은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고, 예, 바로 이제 좀 스피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KBS에 나오셨죠? 의료 진단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경기 진단, 뭐 경제 위기론이 좀 과도한 지적이다 주로 그런 말씀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정년 연장, 뭐 리디노메이션 정부 차원의 계획은 없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선 부총리의 그한 경기 진단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우리 박 부장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또 이게 정부와 관련된 얘기를 또 저부터 시키시고 제가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여기 출연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 사장님께서 좀 수위 조절을 해달라, 회사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마이크를 잡으면 잘 안 돼요. 일단은 그 부총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2분기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 의지와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솔직한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그 1분기 그 국민소득 잠정치가 이제 다시 수정치가 나왔는데 전기비로는 GDP 성장 1분기가 이제 마이너스 0.4%, 전년 동기 1.7% 정도인데 1분기가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좋아지겠죠. 근데 그걸 보고 2분기 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참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는 뭐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흔히 말하는 IMF 외환위기 또 2008년도 금융위기와 견줘보면 그 정도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하반기에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상당히 지금 주의하고 노력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이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돈 연구님도 한번 말씀 듣고 싶네요. 아, 네. 뭐 저는 뭐 정치색은 없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없으셨어요. 네. 네.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모멘텀이 상당히 잃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실제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꼭 뭐 성장과 분배를 떠나서 모멘텀 자체가 소멸하는 한국 경제, 더구나 한국 자산에 대한 유인은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에 대한 툴, 더 나아가서 뭐 통화 정책도 운신의 폭은 좁긴 하지만 있기는 하죠. 그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의 소통을 떠나서 한국 경제 모멘텀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네. 위기는 정의하는 것에 따라 좀 다르죠. 숫자로 정의할 수도 있고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정의할 수도 있는데 1분기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거는 네. 뭔가 파란불에서 빨간불 가기 전에 노란불은 일단 켜진 상태이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인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그 대응 방안 제시가 좀 미진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극히 거의 뭐 미진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뭐 가야 될 길은 저희가 보고는 있는데 정부가 언제 타이밍을 갖고 그 방아쇠를 당길지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앞서 일부 섹션에서도 많이들 언급해 주셨고 한데 그렇다면 이 한 1.75% 정도 지난주 우리 주간전망대 방송에서 곽수정 박사님의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했는데 이게 뭐 한 3%대 4%대 금리라면은 금리 인하 그리고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어떤 트렌드로 가겠다 하는 것은 시장에 상당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는데 이 고작 1.75에서 한 번 내리면 우리 그동안 한국은행에 그동안 해왔던 그걸로 보면은 또 뭐 한 번 하고 말거든지 또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든지 깜빡이는 왼쪽인데 우회전을 하든지 또 이럴까봐 이제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경기를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김돈 연구께서 바로 이어서 한번 채권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시장 가격들은 인하를 베팅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네네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시장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네. 한국은행이 국내 지금의 상황을 경기 위기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금리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외적인 부분을 보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왜냐하면 뭐 앞선에도 섹션 1에서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미중 무역 분쟁이 올해 합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는 6월 말 G20 오사카에서 어쨌든 양국 정상이 만나는데 눈을 보고 뭔가 심한의 타계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최근의 정황들을 놓고 보면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는 올해보다 더 대외적으로 둔화하는
아니면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꽤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국 연준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 거에 따라서 조건부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네. 그런 여파가 국내 경제, 물론 소비 경제, 투자 경제 이론적으로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분명히 내려가는 경계에 하단은 좀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통화 정책만 움직인다면 반쪽짜리 정책이겠죠. 재정도 같이 재정도 같이 네, 믹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박 부장님, 지금 이 재료 자체는 뉴스 자체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현 상황은 제1감으로는 이거는 장이 부러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로 이럴 게 아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나 뭐 할 것 없이 이거는 그동안 뭐 상반기 내내 달려왔던 장이 한 10% 빠지는 거야 늘 보는 우리 조정인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로 갈 것 같으면 이거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극단적인 저평가라는 얘기는 늘 나옵니다만 2000선 근처에서 이렇게 단단하고 이럴 수가 없는데 시장이 뭘 믿고 이렇게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대본대로 안 가고 계세요. 지금 갑자기 지금 질문을 바꿨는데 저희도 이제 대본 놓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게 진짜로 그 미국과 중국이 갈 때까지 간다면은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 정도 하겠냐, 더 망가지지 않겠냐, 뭘 믿고 어제는 날라갔어요 또 그 와중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아는 게 강대강으로 치다르면 누구나 다 모두가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고 마치 이제 치킨 게임처럼 맨 마지막에 가서 조금 이제 겁이 많은 애가 핸들을 꺾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은 설마 이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로 또라이처럼 정말로 세게 부딪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의 어떤 수사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둘이 빨리 조기에 합의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5월 5일 날 관세 추가 매기면서 아유 쟤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갈 때까지 가보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다시 시장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둘이 양쪽 끝단에서 계속 가까이 오면서 부딪히려고 하긴 하지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가능성은 계속 열어두군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금융시장에 있는 참가자들도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말 둘 다 또라이는 아닐 거야. 둘 중에 하나는 조금 정상적인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기대를 아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유 부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실루시고 하시는 게. 네. 시장이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번 주에 나타난 가장 큰 흐름은 몇몇 연준 위원들이 벌써 금리 인하에 대한 퇴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에 연준을 푸시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만 인하를 하면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게임 끝이다. 게임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연준 멤버들이 이미 알아서 거기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뭐 제임스 블라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제임스 블라드가 이야기컨대 앞에도 사실은 그 제임스 블라드 앞에서도 그 부의장이 이야기를 했었죠. 클라드 부의장이 이야기를. 제임스 블라드는 제 개인적으로 했었고. 봤을 때 거의 하는 수준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네. 뭐 그거는 차치를 하고서라도 네. 차치를 하고 어찌 됐건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퇴로를 열어놓기 시작했다는 입장에서는 네. 트럼프의 어떤 카드가 상당 부분 먹혀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게 많다고 보는 게 현재의 어떤 강공 드라이브의 국면인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증시가 가파르게 어떤 약세로 반응을 하면은 또 약간 마사지를 해줍니다. 좀 위로하는 다독거리는 네. 우리 대화를 앞으로 이어갈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급격한 반응을 차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는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하고 있고 양면 전략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멕시코에다가 관세 때린 거는 조금 본인도 당황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뭐 반발도 심하고 백악관 참모들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다 보면 그 이후 트위터 흐름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냐 하면 말이지 해갖고 시시콜콜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지금 금리 인하 시그널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또
뭐 제가 꼽는 또 국내 패드워치의 최고봉 김두원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오늘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요 뭐가 이렇게 쇼킹한 게 나올까요? 일단은 시카고에서 에반스 연설을 시작으로 이제 파월의장 쭉 이제 이틀간 열리는데요. 네. 통화정책 시스템에 대한 툴에 대한 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올 초 지역 연준 타운홀 미팅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까지 아마 계속해서 통화정책 프레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디베이트가 있을 건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조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타 지역 연준들은 전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조건부지만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에 전부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파월 의장은 아무래도 의장이다 보니까 되게 중립적인 객관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멕시코 수입품 전부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저는 이전과는 스토리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KB증권은 싱글 팩터 모형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저도 내년 11월 달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이거 오래 끌겠느냐 뭔가 모종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스스로 그냥 믿었었어요. 네. 근데 실제 모형을 돌려서 숫자를 딱 받아보고 보니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은 현 수준 2,500억 달러의 25% 관세가 2020년까지 지속된다 하더라도 GDP의 하락폭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관세 부과가 현 상태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피해가 막심하지만 미국은 피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미중 간의 관계가 미국 경제를 어렵게 해서 트럼프를 좀 더 빨리 뭔가 재화의 제스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가설이 거의 무색해질 정도로 다만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수입품도 그렇고 최근에 그 기계류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그 안에 섹터별로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멕시코의 관세는 분명 미국 경제에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미중 간의 관세를 놓고 봤을 때는 중립적인 스탠스를 저도 뭐 그렇게 동의한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멕시코 관세가 이제 순차적으로 6월 10일 5%부터 10월 1일 25%까지 순차적으로 부과될 텐데 그렇다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둬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좀 더 빠른 뭐 6월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반기 어느 순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꽤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조금 더 금리 인하 쪽으로 다가가는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다. 보는 거죠. 네. 명색이 연준 의장이 작년 10월 달에 중립금리 한참 멀었고 그것보다 한참 위로도 갈 수 있다 했다가 1월 달 달력 딱 새거 바뀌자마자 그냥 파르르 떨면서 나와가지고 우리 인내할게 하던 양반 한 석 달 버티던 양반이 이제는 한 달 보름을 못 가는구만. 인플레가 낮은 거는 굉장히 일시적이다 했던 게 지난 5월 FMC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거는 금리 인하도 인상도 참겠지만 인하도 참겠다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또 그러면 그쪽에서 잘났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아니 뭐 제가 김돈 연구를 뭐 하는 게 아니고 연준 하는 짓거리가 뭐 항상 보면 제가 뭐 연준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또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파월 의장의 플렉서빌리티가 지금 시장 가격을 보면 시장의 변화가 하루 자고 나면 확확 바뀌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페이션트를 갖고 순응하다 보면 의견을 바꾸는 게 오히려 다른 의견, 다른 시그널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미국은 큰 타격이 거의 없는데 중국은 많이 다친다. 우리가 지금 미국, 중국 얘기하는 게 그쪽 사정이 걱정이 돼서가 아니고 우리 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맛이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이제 감성적인 단어가 나와서 맛이 간다라는 게 제가 어떻게 이제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국이 타격을 네, 많이 네. 입으면은 일단은 올해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게 6에서 6.5%의 성장률입니다. 현 수준의 25% 관세가 올해까지 지속된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성장률은 6.2% 정도는 고수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물론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쓴다는 조건, 그다음에 네. 통화 완화 정책을 하면서 위안화를 조금 더 연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올해까지만 놓고 보면 중국의 성장률 둔화폭은 숫자 측면에서는 그게 크지 않다는 거죠. 다만 안에 모멘텀 자체 아니면 성장의 정책 방향성 자체가 내수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스포저가 큰 한국 수출 상당히 조금 모멘텀을 잃으면서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어려워질 생각하고 것 같다. 있습니다. 그럼 유 부장님 한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중이 틱틱거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입장에서 위안 약세로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위안 뭐 고시 환율이라도 하다못해 시장 예상보다 좀 낮춰서 위안 절상 쪽으로 이렇게 성의 표시라도 하면서 미국하고 뭐라도 계속해서 한번 어떻게 좀 풀어보려는 제스처라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봐보면 사실 양쪽 플레이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양쪽 플레이를 다 네. 했다. 뭐 그 달러당 한 6.2, 6.4 위안대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수준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를 토대로 해서 시장의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관용을 놔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어떤 약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어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급격한 위안화 약세 기대 심리의 확산에 따른 어떤 우려로 인한 자본 유출을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여기서 약세로 갔을 경우에, 즉 달러와의 글로벌 달러와 강세를 크게 뛰어넘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갔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환율 조작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고 공격을 받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애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약간 애초 대본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는데 많이 벗어서 많이 지금 많이 벗어났어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위안 오래 쳐다봤어요. 한동안은 뭐 달러 인덱스 곧 그 얘기는 뭐 달러 인덱스는 곧 유로인데 우리 조금 이제 달러인 장으로 한번 돌아갈 만한 시점 된 거 안 같습니까? 느낌이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요새?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엔화가 사실은 최근에 시장 환경에서 가장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엔화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이제 일본 수출업달이 좋다는 게 아니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에 대해서도 엔화가 뭐 상대적으로 원화가 많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레벨로 봐서는 사실은 옌, 원 쇼프리를 시작하기에 나쁘지 않은 레벨이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주변에 걱정거리가 꽤 많습니다. 숏을 내놔놓고 캐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옌을 팔고 원화를 사면은 원화 금리는 받고 옌 금리는 지불을 합니다. 금리 차이만큼이 고스란히 밤에 자고 나면은 내 손에서 떨어지는 이익인데 문제는 거기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걱정거리가 너무 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옌원 쇼프레이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기에는 부담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뭐 얼마 안 됐습니다만 한 3년도 안 된 3, 4년? 예년 100엔당 900원 하던 놈이 지금 1,100원에 육박했으니까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실 만도 한데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뭐 지금 이 플로어를 지금 다 꽉 채워주신 우리 청중들도 다 선수들이시고 시장에 우리 이런 내용들이 다들 이렇게 나름 그냥 재미삼아 듣는 프로가 아니고 다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리신 분들이에요.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예요. 1,200원 못 찍고 돈 환율이면 지금 다 던져야 됩니다. 예?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환율 갖고 이제 달러 약세로 한번 밀어붙여야겠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 뭐 달러로 팔짱 고쳐볼까 했던 사람들 지금 다 던져야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지금 뭐 이러다가 진짜 7위안도 열리고 뭐 한번 다들 별일 없겠거니 했던 미중 무역 말은 시황정이들은 미중 무역 전쟁인지는 모르겠으나 10년 동안 올라왔던 이게 갑자기 쿵 하다 보면은 이 환율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죠. 차라리 옛날에 0.1초의 성부사 시절이 나았죠. 그냥 뭐 먹었든 터지든 잠깐나마 이자 부잖아. 그때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언제든지 내 말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내 포지션으로 보여줄 수 있고 항상 말을 걷어들일 수 있는 포지션을 걷어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뱉었던 말들을 쉽게 걷어들일 수가 없고 항상 레코더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정 부분은 더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그러실 것 있습니다. 같아요.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 부장님은 뱉었던 말로 좀 시달리시다가 요새 이제 직접 운용하시는데 언제가 더 나아요? 이게 운용을 실제 해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뱉어놓은 말이 이 포지션을 잡을 때 이제 뭔가 스스로 족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말을 하기 그 과정상에서 생각들을 많이 정리하게 되니까 뭐 일장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실패한 딜러로서 말씀드리면은 운영하시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으셔. 좌우지간 딜러든 매니저든 간에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생각 많으면은 일단 선배로서 한마디 드리는 겁니다. 예, 열심히 할게요. 예. 그리고 우리 박 박사 뭐 척척 박사 모르는 게 없으니까 환율 관련해서 한 말씀 얹어 주세요. 뭔가 생각이 뷰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이제 저는 환율을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환해지 관점에서 많이 연관돼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하면서 있어서 이제 환해지를 해야 되는 게 보험사는 어떻게 보면 의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환율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1,200원을 넘냐 안 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스왑 포인트 즉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의 차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교과서 옛날에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텐데 이른바 이제 뭐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 이런 게 뭐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내외 금리 차는 선물 환율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그 선물 환율이 결국 환해지의 어떤 비용과 프리미엄을 결정을 하는 건데 최근 이제 외환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움직임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이 이제 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뭔가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게 통화 정책 관련돼서도 지금처럼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어떤 여력도 없는 거 아니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시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하고 전혀 별개로 오히려 거꾸로 외국인 자금들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을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죠. 들어오면서 바로 해치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외국인 관점에서는 이제 국내 원화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즉 스팟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기간 이후에 다시 달러를 사서 나가는 즉 포워드 시장에서 달러를 바이하는 우리가 이제 FX 스왑 시장에서 sell and buy라고 얘기를 하는데 sell and buy 포지션을 취할 때 선물 환율이 상당히 많이 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수준과 무관하게 이 스왑 포인트 즉 선물 환율하고 현물 환율의 차이에서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시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해지하고 들어오면 일단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해지하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에서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네. 한번 하라고 하셔서 드리는 건데 절대 환율 수준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고 지금은 이 스왑 포인트 차이가 오히려 외국인의 자금 유출입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 외국인 채권 투자가 늘어나면서 지금 채권 보유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 아마 갱신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단순히 뭐 외환 시장이 불안하고 환율이 좀 상승세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통화 정책을 금리를 내리는 게 좀 어렵다 이런 걸 신중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은 약간은 조금 좀 잘못된 정보다 뭐 요 얘기를 한번 좀 더 드리고 뭐 싶습니다. 연준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내려버리면 이제 기준금리 차이도 100bp로 벌어지고 마침내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고
그럼 외국인들 더 들어오겠네요. 그게 이제 일정 수준의 어떤 뭐랄까요? 그 크리티컬한 수준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안정적으로 스왑 포인트가 벌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게 되면 지금 금리 차가 75bp잖아요. 네. 한 번 더 인하하면 이제 100bp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리 차 수준하고 이 선물 환율의 스왑 포인트 이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이 금리 차보다도 선물 환율이 훨씬 할인되어 있으면 외국인 자금은 오히려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차로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돈영 의원님 진짜 외국인들 계속 우리 사고 있어요? 우리 뭐 국고채든 뭐든 할 것 없이 우리 채권 시장은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시기만큼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달러를 브로드하게 전망해 드리면 올해와 내년은 DXY 인덱스 기준으로 95와 100 밴드예요. 다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브로드하게 전망을 좀 드리면, 다만 올해 안에 모멘텀을 좀 꼽아드리자면 지금이 저희는 2분기가 달러 환율의 고점이라고 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가 그동안 강했는데 강한 모멘텀들이 상당 부분 상실될 거라고 봐요.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이게 현실화된다면 연준의 도비시한 정책뿐만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까지도 불거지면서 상당히 달러는 약세 압력이 부각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달러 환율을 전망해 드릴 때 2분기가 고점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는 조금 강세, 달러는 약세 압력이 부각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워낙 외환 시장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역사적 박스권이죠. 1120원과 1140원 사이의 밴드로 회귀하는 거냐라는 기대감이 있으신데 또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중무역 분쟁의 장기화 이퀄 관세는 이제 상수다. 관세는 상수다. 네네, 내년까지 현 수준의 25% 관세가 상수가 된다면 달러 환율이 내려가긴 하더라도 한 단계 좀 레벨업된 상태에서 1150원 선에서 연평균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지금 주간 전망대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환율의 급등, 원화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한 전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연합인포맥스에서 이렇게 딜러들 상대로 해서 폴을 해도 보면은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지금보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뷰가 많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들이. 반면에 이렇게 우리 뭐 시청자들의 댓글이나 전반적인 또 이렇게 시중의 분위기는 죄송합니다만 나라 경제나 상황이 그리고 주변 여건이 봤을 때 이거 이러다 또 1300, 1400 보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다가 진짜 만약에 환율이 1200원 넘고 휠휠 날아버리면 우리 전부 바보 되고 인포맥스도 바보 되는 거예요. 거덜나는 거지 경제가. 일단 대내적인 요인, 대외적인 요인 양쪽으로 나눠서 봐보면은 대내 경제적인 요인은 적어도 향후 1년 동안의 모멘텀을 봤을 때는 그렇게 원화의 우호적인 요인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자 쉽게 말합시다. 환율 쉽게 안 빠질 거다. 국내적인 요인만 놓고 봤을 네. 때는 수출도 그렇고요. 네. 전반적으로 투자 시장의 어떤 투자 성향도 그렇고 네. 조금 전에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현물로 달러를 팔지만 선물함으로 동시에 달러를 대하면서 외환시장에 네.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뭐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의 자금 시장의 외화의 유동성은 키워주겠지만 어찌됐건 전반적인 어떤 투자 자금의 흐름 자체도 원화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즉 환율 하락의 모습이 아니고 전반적인 국내의 어떤 경상수지 동향도 원화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은 쪽으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달러 대 원화 환율만 이야기하면은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시연해 왔습니다. 80 몇 개월 동안. 네. 이렇게 벌어들인 달러가 곳간에 쌓여 있다가 언젠가는 원화로 바뀌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속 이와 같은 자금들이 계속 이제 해외 투자로 외화 저축으로 해외 저축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를 봐보면은 큰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투자 자금에 유출됐던 투자 자금이 회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보면 네. 금융위기 때 좀 회귀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큰 위기 시에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의 방향이 바뀌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출이 되집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도부터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 분기별로 통계를 내서 경상수지 동향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 방향을 봐보면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예. 상관관계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반적으로 가장 큰 드라이버는 뭐였냐면은 투자 자금의 유출입입니다. 특히 외국인 주식 투자 자금들의 국내 유출입이 가장 크고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도 지금은 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시장을 쳐다봐야 될 것은 이와 같은 경상수지만을 가지고 쳐다볼 게 아니고 계속 투자 자금의 유출입 동향을 훨씬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은 국내의 어떤 투자자들의 경상수지의 동향, 투자 자금의 동향을 놓고 봐서는 별로 환율이 빠질 이유가 안 보입니다. 위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해외 시장의 요인 변수 자체가 만약에 글로벌 달러화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적지 않은 어떤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이 달러화가 장기적으로 약세로 간다고 그러면은 미국 경기가 하강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파르게 미국 금리가 인하되진다고 그러면은 최근에 달러화 강세가 상대적인 미국의 고금리로 유지되었다는 가정하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달러화 강세가 되돌려지고 그 여파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환율이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할 모멘텀은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모멘텀은 국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바깥의 어떤 상황의 변화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또 뭐 다음 기회로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아까 이제 컨퍼런스 시작 전에 최병국 대표님하고 이렇게 다들 오늘 패널 분들하고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최종국 위원장님께서 살짝 팁을 주셨어요. 그래도 지금 금융위원장으로 계시지만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국장, 그다음에 차관부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 환율 관련해서 몸에 이렇게 체화되어 계신 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축사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냥 누가 써준 거 읽는 느낌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율 설정했다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뭐 불편한 레벨은 아닌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힌트가 되시길 바라고요. 예. 이제 남은 시간은 사실 올 때는 별었습니다. 연말에 가서 한번 확인하게 제가 메모까지 해놓겠다 해가지고 연말 코스피 얼마, 금리 얼마, 환율 얼마 세 분한테 다 물어보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부질없는 짓이에요. 이거 진짜 그 며느리도 모르는 것 같고 그할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평소 주간 전망대와는 다르게 좀 준비하신 멘트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박 부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세 분 클로징 멘트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인가요 이제? 예,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알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끼리 디프리 할까요, 그냥?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운용을 하면서 5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다가 5월 초 이후에 최근까지 정말 정신없게 시장 대응하느라 바빴는데 고민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봤어요. 왜 5월 초하고 지금하고 이제 뭐가 바뀌었을까? 그다음에 내가 지금 뭘 놓쳤나? 최근에 사실 저는 뭐 주가나 금리가 이렇게 많이 빠질지 몰랐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으니까. 결국은 변수를 찾아놓고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잘 돼가고 있다. 빠르면 뭐 5월 말, 뭐 늦으면 6월 초에는 뭐 이제 협상 마무리한다. 그거에 이제 조금 저희는 신뢰를 하고 있었던 게 이제 급격하게 바뀌어 버렸는데, 그럼 이제 왜 바뀌었을까? 도대체 트럼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희가 오늘 주제가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인데 안타깝게도 트럼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하반기에 어떠한 또 행태를 보일 거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좌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트럼프라면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일정표상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6월 18일 날 트럼프가 플로리다 지역에서 이제 재선 출정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뇌 구조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아마 한 80%는 뭐 재선, 그리고 뭐 20%는 탄핵이 될까 말까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현재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년도에 재선에 성공을 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재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거의 역대 대통령을 보게 되면 미국 역사상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 부시하고 카터 이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대통령의 그 공통점은 집권 1기 때 경기 흐름이 그러니까 4년 중임이라고 보면은 1년 차, 2년 차는 괜찮았지만 3년 차, 4년 차 갈수록 경기가 안 좋아졌던 그런 공통적인 패턴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즉 뭐 아무리 뭐 그 이념도 좋지만 먹고 살만해야 미국인들도 대통령을 다시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작년까지는 상당히 경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치를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다들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 경기를 조금 좋게 해서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다시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을 거냐, 이제 이거에 쏠려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올해와 내년을 다 경기를 좋게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올해를 버리자. 올해를 차라리 좀 망가뜨려 놓고 오히려 내년도에 대통령 실질적으로 뭔가 그 민주당 최종 후보와 레이싱을 벌릴 때 뭔가 히든 카드를 꺼내 들면서 봐라,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도 보게 됐을 때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른바 뭐 6월 말에 있는 G20에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뭐 협의를 할 수 있다, 뭐 스몰 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과연 트럼프가 스몰 딜로 만족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만족 못하는 게 아니라 미국민들 내지는 그 트럼프의 경쟁자들이 만약에 미국이 대충 중국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공격의 빌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내가 트럼프라면 오히려 연말까지 중국도 완전히 그냥 코너에 완전히 몰아놓고, 지금 이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하냐 안 하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관세 매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눈에 보이면 그때 가서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이제 얘기할 좀 생각 드니?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적어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뭐 빠른 시간 안에 내지는 연내 이게 좋은 쪽으로 간다라고 기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경기가 망가지는 거를 놔둘 거냐?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을 상당히 압박하겠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연준을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충 이제 경기 수준이라든가 금융시장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하나는 막아놓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중국을 더욱더 강하게 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도 가서 실질적으로 이 투표 재선의 기간들이 이제 딱 다가왔었을 때 그때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거봐, 내가 잘하고 있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돈 연구원님. 네, 저는 뭐 짧게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불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의는 미중 무역 전쟁? 무역 분쟁 불발, 합의 불발. 합의 네. 불발. 네, 합의가 불발될 것 같고요. 네,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미중 간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정치적인 시간은 오히려 중국 편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경제적인 시간은 미국 편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인 말씀 드리고 있어요. 관세 25% 2020년 말까지 부과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률의 둔화폭은 중국이 훨씬 클 거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의 컨트리픽을 굳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연말에는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중국 중심의 신흥국을 세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두 가지였습니다. 6월 말에 합의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봉합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재정에 대한 부양책이 양해 이후에 가시화가 될 것 같다. 하나는 나타났는데 하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에서
미국 중심으로. 다만 미국 경제도 대외적으로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 소순환 사이클의 반등까지는 다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중국 중심의 신흥국에서 미국 중심의 선진국으로 이 관세의 상수가 많은 것들의 손바뀜을 나타나고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2천은 안 깨진다. 코스피. 아, 코스피요. 네. 저희 뭐 KB증권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얘기는 못 하는데요. 네, 뭐 저희는 2천 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예? 2천은 깨지지 않는 상황을 보고 2천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네. 상황으로 보고 있다. 예. 유 부장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 트레이딩은 전망이 아니고 시장의 대응의 문제입니다. 내가 전망 기간에 전망 수치가 어땠다 그거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바뀌는 시장 상황에 내가 여하이 대처를 할 건가라는 문제이고 현재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가장 주된 화두가 뭐고 그 화두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건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와 같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트레이딩의 문제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쭉 흘러온 논조 자체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십니다. 앞에 이제 말씀하셨던 박 전무님 제가 들은 분의 그 의견도 좀 다르시고요.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따라서 서로 좀 다른 시장 상황을 낳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수준으로 위협으로 다가와 있지만 만약에 정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자체가 제한적인 숫자를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조금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만 2017년 그리고 2018년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화두가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인 위험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낳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부분을 찾아서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도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 문제라는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오버슈팅된 부분도 없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이 더 불안감을 높이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은 현지에 주어진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실제로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판단을 해보고 환율의 어떤 향후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이슈가 상당 부분 갈등의 수위가 주어지겠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확전의 규모 자체도 좀 제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1,200원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올라갈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하지만 심각한 타격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무른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올라가더라도 일시적인 영향으로 생각이 되지고요. 다만 이제 환율의 하단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급의 균형추 자체가 수요가 확대되고 공급이 감소되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저는 오히려 하반기 평균 환율 수준이 상당폭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 같아. 상반기에 상단,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표현하면 좀 잘못됐네요. 네. 한 4월 정도까지의 상단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남은 기간 동안에 하단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오늘 사실상 준비됐던 질의 내용은 좀 더 많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 중국 진짜 괜찮은가? 뭐 미중 무역 전쟁만 얘기할 게 아니고 딴 건 뭘까 했는데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뭐 매주 주간 전망대에서 또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회사 경제 규모로 보나 오고 가는 돈의 규모로 보나 플레이어들의 숫자로 봐서 어찌 감히 블룸버그에 필적하는 인포맥스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 참 그립습니다. 9호였더라도 동북아 금융 허브라고 하는 목표라도 있었던 그 시절이 차라리 그리운데요. 점점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 한국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가끔씩은 선수보다 해설자가 더 많은가 싶을 때도 드는 생각이 드는 우리 한국 금융시장. 여기에 우리 연합인포맥스에서 좀 더 우리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또한 우리 또 고정 패널이시고 또 매주 찾아뵙는 저도 좀 더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 주간 전망대를 계속 진행해 나가 볼까 합니다. 긴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